요리하는 송량님, 최용님, 이루피님, 네, 정찬영님, 이지혜님, 비인세님, 가원님, ITNTN님 1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꽃밭에님, 네, 아리마님, 디오네님, 일탈하고 싶은 예수티제님, 예, 이재님, 고맙습니다. 아직 예정된 시간보다 좀 이른데요. 저희가 야외 처음 나와서 라이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좀 걱정도 되고 미리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여기는 캠핑장이고요. 약속드린 것처럼 실제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푸푸 1주년. 예. 감사. 그리고 6만 구독자가 벌써 달성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께 감사 이벤트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전에 그 질문 주신 분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라이브로 질문 주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야외다 보니까 현재 뭐 조명이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로 불비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제 소리 말씀은 다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혹시 댓글에다가 들린다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 봐놓고 자리 잡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잘 들린다고 해주신 하늘만큼 별님, 네, 그리고 불고기 짬밥님, 박보미님, 이지혜님 옆에 불소리 타닥거리는 것도 들린다고 해주셨고요. 이루피님, 야야야님, 동네 미친개님, 예, 오버 더 웨이브스님, 진진님, 마리아님, 슬비 킴님,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네, 이지혜님, MHW님, 최용님, 알로에님, 꽃할매님, JVC님, 다 잘 들린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미친개님도 불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하셨는데요. 예, 모닥불 라이브를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그리고 캠프에서의 라이브 생방송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뒤로 텐트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멋진 11월 가을의 밤하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이 캠핑장을 한 언제였죠? 10월 15일 날 예약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예약을 해두고 시시각각 일기예보를 보면서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야외 라이브를 약속드렸는데 노심초사 그렇게 일기예보를 계속 봤었는데요. 열흘 전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더라고요, 오늘이. 그 다음에 5일 전 일기예보를 보니까 흐리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맑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야외 라이브 캠핑 상황을 차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후 2시부터 이곳에 와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이 모닥불 위에 그 꼬치 하고 떡하고요, 이런 거 구워서 서둘러 저녁 먹고 지금 라이브를 준비를 딱 해서 이제 완비를 했습니다. 이제 3분 남았네요. 약속드린 시간 7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달라는 분 아구망디님 맞죠? 아구망디님 저도 불러주세요 하셨는데요. 빛나님도 들어오셨군요. 슈망님,
또 들어오셨고요. 송현우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87분이나 들어오셨군요. 83분으로 그 사이 바로 네 됐고요. 이곳이 어디냐,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어딘지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신다면 한번 맞춰보실까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딘지 제가 뭐랄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서울입니다. 서울. 네, 지역 말씀해달라고 이름 없음님께서 주셨는데요. 포천이라고 주신 미아티님? 예, 포천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서울. 최용님께서는 설마 통일전망대 근처 하셨는데 아닙니다. 서울이고.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아닙니다. 여기 캠핑장입니다. 정식 캠핑장이고요. 이루피님은 양평이라고 주셨는데 정답 나왔네요.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아구망디님이 정답 주셨네요. 아구망디님,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입니다. 네, 예,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이고요. 이곳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요, 하룻밤 캠핑장 사용료가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깔끔하고 안전하고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좋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달 15일에 다음 달 그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를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려고 예약하기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아이돌 공연 예약하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땅 열릴 때 광속 클릭을 해도 예약 못했던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합니다. 이곳이 매달 15일 날 오후 2시에 예약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그때 제가 오후 2시 열리자마자 입력을 했는데 잠시 후에 너무 많은 분이 접속하셔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요. 그런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캠핑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멀리 가기 어려우시다면 바로 우리 서울시에 이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이 있다는 거, 장소도 홍보해 드릴 겸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푸푸푸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유튜브 채널 출범 1주년 기념, 그리고 6만 구독자 달성 감사 특별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푸푸푸의 첫 영상이 올라갔을 때가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인지? 11월 16일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날 첫 영상이 올라갔고요. 딱 1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1주년 잘 버텨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뭐 난관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고, 그리고 상당히 멀게 보였던 구독자 6만 명 달성 1주년 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질문들이 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좀 정리해서 설명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 있다가 제가 별도의 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를 설명을 하는 영상을 따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뭐 저 같은 경로도 있고요. 권일용 프로파일러 같은 경로도 있고요. 출발부터 많이 다르거든요. 뭐 이수정 교수 같은 스타일, 또 박지선 교수 같은 경로, 이 각각의, 그다음에 외국의 프로파일러들의
현황,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의 어떤 미래, 우리가 지금 이대로만 계속 유지가 되진 않겠죠. 변화가 있겠죠. 그런 어떤 우리의 미래상을 볼 수 있는 외국의 프로파일러 제도와 경로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프로파일러가 꿈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 영상은 제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이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보고 정치를 다시는 안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국회로 지금도 올려주셨는데요.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났고요. 당적도 없고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치와 관련된 기여와 역할은 다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요. 또 제 살아온 경로, 경력, 성격 이런 것들과 정치 현장, 현실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 역할, 제가 있을 자리는 여기이지 정치 현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질문들 일단 이따가 다시 답 못 드린 부분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문히트님이 유영철 사형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형 맞죠?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런데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사면 기구라는 국제 기구, 그리고 UN 등에서 10년 이상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전혀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이런 천인 공노할 그런 흉악범들에 대해서 재판에서는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피님, 번복 없으시죠? 하셨는데 예, 없습니다. 나중에 절대로 없습니다. 또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범죄인 인권은 정말 패스하고 싶네요 라고 신짱구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곳과 교류 안에서 하면 복잡해져서 사용을 안 하는 중. 정지민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유럽연합은 정지민님 말씀처럼 사형 폐지를 유럽연합 가입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직 유럽연합 EU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면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 전담 대사를 지정을 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보내서 사형제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들이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주권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뚜레주루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왜 기억에 남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사전 질문에도 주셨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기자들도 무척 많이 저에게 했었고요. 방송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답이 없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하는 사건들은 특히 제가 일선에서 경찰관 근무할 때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긴 했지만
경찰관을 그만두고 나서 교수로 그리고 프로파일러로 활동할 때 접했던 분석했던 사건들은 다 흉악 강력 사건들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이유도 없이 그런 그 강력 범죄에 희생 당하신 사건들이고요. 유가족분들께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오래 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 피해의 충격은 현재 진행형 지금 막 발생한 것처럼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충격이 계속 진행되는 사건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은 더하고 어떤 사건은 덜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특별하고요. 모든 사건이 다 몸에 이렇게 남겨진 상처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사건은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는다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빌링포드님? 프로파일러로 일하면서 경찰 형사분들과 많이 부딪히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협력하는 관계일까요? 협력하는 관계죠. 협력하는 관계이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퇴한 민간인 신분이고요. 그 현직에서 일하는 경찰 프로파일러 분들은 경찰 그 수사요원들, 강력 형사나 과학 수사요원이나 혹은 뭐 지구대 경찰관들이나 이분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또 협력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 진행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른 경우들은 있죠. 예를 들어 이 사건은 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거나 또는 관계가 없는 이상 성격 소유자의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만약에 프로파일러가 제시한다면 현장 강력 형사가 볼 때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이고 빨리 피해자 주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그 프로파일러 역할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런 역할도 아니고요. 그때는 현장 경찰이 그 프로파일러의 분석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전적인 그런 재량이 있고요. 다만 그 수사 책임자 간부가 조율을 한다든지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대해 좀 비중을 두고 혹시라도 그런 분석이 맞는데 수사 자원을 피해자 주변 인물에게만 집중해서 만약에 그 증거 확보라든지 다른 용의 선상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수사 자원을 좀 분배해서 양쪽 경로로 수사를 다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충돌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드라마에서 막 그런 의견이 다를 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싸우고 막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서로 동의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견이 남은 채로 양쪽 갈래로 수사가 다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비건 지향님이 취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취미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해질 때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캠핑도 제 취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전 아내랑 둘이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캠핑을 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3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으로 갔었고요. 제 SNS에 올라간 사진들, 그 사진들 중에 이제 캠핑 장면이 되게 연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난 달은 용인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이죠. 그리고 여행 무척 좋아하고요. 영화, 독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게 현실이니까. 네, 그 다음에 동네 미친개님께서 근데 왜
그 아이디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동네 미친개님 재밌긴 한데 제 그 불똥의 얼굴을 맞을 것 같다고. 괜찮습니다. 따뜻하고요. 가깝긴 한데 아직은 괜찮고, 지금 이 그 카메라 렌즈 저 뒤쪽에서 이 상황을 감독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김부엉님께서 프로파일러 되는 방법이 궁금해요. 경찰 임용이 먼저 되어야 하나요? 간단히 좀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좀 경로가 있고요. 우선 프로파일러가 무엇이냐부터 정해진 답은 없죠. 법에 정해진 용어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프로파일러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사전에 올라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죠. 프로파일링이란 것은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 혹은 피해자나 범행에 사용된 그 도구나 수단, 그 다음에 범인이 현장에 남긴 행동 증거, 이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다 확보를 해서 그러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추정해내는 작업, 이것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 이런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파일러 중에서 실제로 경찰관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범죄 사건에 직접 투입이 되고 강력 형사 또 과학수사 요원들과 함께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관 프로파일러죠. 이 경찰관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경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2000년부터 우리 경찰청에서는 프로파일러 특채를 했었어요. 유영철 사건의 여파, 그러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여파,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죠.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경찰에도 특별한 그 전문가, 이 프로파일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도 심리학, 사회학 두 가지 학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장 계급으로 프로파일러 특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권일용 교수, 그 당시엔 이제 그 경찰관이었죠. 함께 이제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 그리고 선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심의 논의하고 선발하고, 선발된 분들 교육도 저희가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엔 저는 경찰대학 교수였고요. 한 해에 15분씩 이제 그렇게 특채를 했었죠. 그래서 15분씩 계속 특채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새 3년 동안 연속 특채를 했더니 이제 45분이 되죠. 45분인데 그 중에 일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도 생기고, 이분들이 각 지방 경찰청별로 이제 배속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몇 명의 프로파일러가 우리 경찰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기준이 서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외부 특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부 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이래서 특채가 매년 진행되지 않고 이제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중에서 그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는 분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해서 양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아주 오랜만에 특채가 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으시다면 일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경찰관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순경 공채를 통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대 근무하시고, 계속해서 범죄 수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요원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지원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수사 경과를 부여받으시면 범죄 수사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형사 경력도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경찰 수사요원에서 하는 범죄 심리 행동 프로파일러죠.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또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을 획득하시면 경찰관 프로파일러로 배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가장 확실한 경로이고요. 다음에 특채가 언제 있을지 그건 예상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프로파일러 특채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약이 없다.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어떤 그 예정을 가지고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경찰관만 프로파일러냐?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시는 이수정 교수 또 박지성 교수 이런 분은 경찰 경력은 전혀 없으시지만 범죄 심리의 어떤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오시죠.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은 사건 분석을 하시면서 형성된 노하우로 그런 경우는 이제 학술적으로 심리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길인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범죄 심리 전공의 그 대학원 과정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그렇게 발달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 유학을 가시죠. 그래서 지금도 외국 유학 가신 분이 많으세요. 그 박지성 교수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 학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대학에 있는 저를 찾아오고 경찰청에 있는 권일용 형사를 당시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영국 리버풀 대학 그 영국 프로파일링의 그 원조죠. 리버풀 대학에 가서 범죄심리학 석사학위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존 제이 칼리지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당히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교수, 학자, 프로파일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지금도 밟고 있는 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프로파일러로 특채되어 들어오셨다가 그만두시고 유학을 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 지금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범죄심리학 과정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다양한 경로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저는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을 해서 현장에서 형사를 하다가 영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그런 경우이고요. 각각의 다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답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경로를 밟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경찰관이 안 되시더라도 그 다음에 그런 딱 정해져 있는 범죄심리학 박사과정까지의 코스를 밟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원하시는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프로파일러적인 그런 관점, 그러한 분석력, 그러한 어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추리력을 활용을 하셔서 각 직업 내에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정신과 의사는 가장 그 중에서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 어떤 직업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동료들과 달리 이런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인간 심리와 행동, 욕구, 충동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이상 행동, 특히 범죄 행동 등을 할 때 어떻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고 분석하시고 하시다 보면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꼬마 좀 조용히 하렴. 비건지향님, 여기는 자유로운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지만 꼬마들도 뛰어놀 권리가 있죠.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요. 네. 예, 김부엉님 답변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 비건지향님께서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를 보면 트라우마가 안 생기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그 민간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사건 의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현장은 다 치워진 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이제 그 수사를 진행하다가 막히고 안 풀리고 했을 때 외부 자문이나 다른 의견들을 이제 구하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그 현장은 저희들은 사실 직접 접하진 않아요. 대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접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경찰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과학수사 요원들, 처음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112 출동 요원들, 이분들은 있는 그들의 현장을 딱 접하시게 되죠. 피해자분께서 공격을 당하신 그런 상황, 그 피가 많이 흘러 있는 현장, 부서지고 파괴되고 혼란스럽고 그런 현장에서 당연히 이제 트라우마를 입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임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 트라우마는 그대로 입은 채로 그 이후에 해야 할 업무와 행동들 계속 이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바람직하건대는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마련해 놓은 그 정신건강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 9군데인가요? 대형 병원 정신과와 협력해서 트라우마를 겪으신 경찰관들이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현실이 그게 쉬운가요? 업무는 계속 밀어 닥치죠. 사건은 계속 발생을 하죠. 인력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개 트라우마 치료를 받지 못하시면서 시간이 흐르고 본인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당장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게 교통사고 후유증하고 비슷하거든요. 교통사고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이웃이나 아시는 분 중에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게 쾅 부딪히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신체에 상당히 큰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 다시 병원을 찾아가면 입원해야 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 신체가 그럴진데 우리 대뇌 이 뇌의 그 신경작용, 인식작용은 오죽하겠습니까? 정서적인 부분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외상,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제도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적으로라도, 강제란 말은 좀 그렇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휴식, 휴가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받도록 해줘야 될 텐데 우리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학수사 요원들도 상당히 그런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죠.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도 그 한 군데 서울의 이 중심가에 야산에 있는 작은 이 사찰 부지 옆에 저도 그 현장을 갔지만 전 나중에 발굴이 다 이루어진 뒤에 현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유영철이 검거된 이후에 그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흙을 파고 수십구의 이 시신을 그것도 아주 훼손이 되고 분리가 되어서 이 동일인의 그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맞춰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다 해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에서 지문 확인해야 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그 작업들, 그 과학수사위원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그 이후에 어떠한 치료도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그 시절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는 술로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동료들과 함께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경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은 경찰과 정부,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영국에서 5년, 미국에서 1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는 1년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세미스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때도 이제 미국 경찰관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받았죠. 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서도 가보고 했지만 거긴 딱 방이 경찰관서마다 다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경찰 폴리스 사이콜로지스트의 방이 마련되어 있고 반드시 트라우마가 있는 현장에 출동 나간 교통사고라든지 살인사건이라든지 폭력, 총기 사용 이런 곳에 또 자살 사건 이런 사건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그런 뭐 어떤 부서나 계급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 폴리스 사이콜로지스트하고 면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면담을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치료, 필요하다면 휴가, 필요하다면 근무의 그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아직까지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극한 직업이네요라고 주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 뭐 저도 뭐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찰관들 중에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부정부패나 인권 침해나 직권남용이나 독촉폭행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저도 경찰관이었고 또 경찰을 사랑하고 여전히 경찰 폴리스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니까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이고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경찰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트라우마에 계속 노출되면서도 본인을 돌볼 시간 없이 계속 그 희생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 잘못한 사람은 혼내야죠. 잘못한 사람은 야단 맞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마저 싸잡아 비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매점이 8시까지 운영된답니다. 예. 지금 들리시나요? 이 안내 방송? 네, 이 캠핑장에서 매점 운영이 8시까지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닉테님께서요. 김아웅님 질문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아웅님 질문을 제가 못 봐서요. 아동학대가 예민한 부분이라 주변에서 일어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요 하셨는데 김아웅님 질문이 그거였나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아동학대 참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범죄, 모든 범죄의 뿌리는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또는 뭐 아주 흉악한 그 다중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아살인범, 존속살인범 만나서 이제 면담조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예외 없어요. 다들 아동학대 스스로는 어렸을 때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돼요. 미국에서도 연쇄살인범들의 거의 뭐 97%가 아동학대 피해자였음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3%도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 의심컨대는 아동학대 피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 물론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해서 다 남을 해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하시는 분,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도 많으시고 더 가장 많은 것은 그 아동학대 피해를 극복하신 분들이죠. 극복하시고 아주 그 훌륭한 그 시민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가장 많죠. 하지만 그런 그 성장과 성공, 극복을 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그 학문적으로는 범죄심리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피해자학이나 이런 학문에서는 아동학대를 겪고서 살아나가시는 분들을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Survivor라고 부르죠. 생존해내신 거죠. 사실은 그런 끔찍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린 시절에 겪은 심각한 피해의 충격으로부터 본인이 결국 생존해내신 거예요. 그만큼 아동학대는
무섭고요, 잔인하고요, 비겁하죠. 가해자는 성인들이잖아요. 가해자는 힘이 세잖아요. 가해자는 다 자기가 겪고 와서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자기 보호 능력도 없고 약하고 그리고 사회나 생활 살아나가는 데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런 어린 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그건 가장 치졸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책임 안 지잖아요. 예를 들어 유영철 같은 경우 연쇄살인범이 되었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뭐 주치 난동에 뭐 간통에 난잡한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아들인 유영철에게는 학대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유영철의 아버지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강력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죠.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안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아동학대의 트라우마를 안고 자라고 제대로 된 훈육 교육을 못 받은 유영철이는 무고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유영철에게 뭐 우리가 사형을 시키든 두드려 패든 광화문에 내걸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서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호소하도록 하건 그게 다시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가 저지른 그의 책임과 잘못 못지않게 그를 그렇게 악마가 되도록 그런 씨를 뿌린 아동학대 가해자인 그의 부친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또는 반대로 그렇게 유영철처럼 남을 해치는 그 악마가 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아동학대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극복을 끝내 잘 해내지 못하시면서 우울하시고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힘들고 지옥 같은 나날들에 대한 책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해자가 정신 차리고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건 우리가 바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가해자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도 제가 면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자기는 어렸을 때 더 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왜 나를 학대라고 하느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정당화되진 않죠.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것이 남을 괴롭히는, 다른 자기가 어린이 돼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당화나 합리화의 명분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식을 거의 갖지 않은 채 그 치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인 아동학대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결국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동학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실질적인 어떤 역할과 책임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런 학대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신고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떤 학대에 대한 의심만 가지고 타인의 집에 사생활에 개입하게 되면 본인이 오히려 다른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주거 침입이라든지 또는 뭐 폭행이라든지 모욕, 명예훼손.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보다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2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경찰 111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이 가거나 함께 출동해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교육에 종사하시거나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특별법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교육이나 또 보육이나 혹은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것에 그 관련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죠. 요즘은 의사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아동학대 그 방지법 제정을 할 때 뭐 저는 강하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외국의 예처럼 영국이나 미국의 예처럼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에 대한 정지나 박탈을 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넣어야 한다. 그때 이제 그런 의료진들 또 교사분들은 무척 이제 저를 비판도 하셨고 화를 내셨죠. 한국 현실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나 이걸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신고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 사실이 노출이 돼서 보복의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강한 이제 비판을 제가 받기도 했지만 그래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뭐 어떤 벌칙을 통한 그 강제보다는 우리가 이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고 의무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그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는 분들께서요. 좀 전에 200명이 넘었다가 지금 193명이 되셨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께서 일요일날 저녁에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푸푸푸 채널 출범 1주년 그리고 그 6만 구독자 달성 감사 특별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200명이 넘어섰군요. 조운님 창원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창원 가는 표를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이름만 표창원이죠. 네. 그리고 답변 감사하다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쉘링포드 님께서요. 저도 셜록히언인데 제일 좋아하는 셜록 홈즈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셜록히언들 많이 계시죠? 이 셜록히언 공식 모임은 아직 우리가 없죠. 셜록히언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고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공식 셜록히언 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전 세계에 많은 분들, 뭐 유명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셜록히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셜록히언이라는 그 이름은 단지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셜록히언들은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셜록 홈즈와 같은 그런 이제 삶의 자세를 공유하시고요. 미스테리를 추적하시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시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같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셜록히언의 한 사람으로서 2012년 경찰대학 교수 마지막 해였죠. 제가 그만두기 전에 여름에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실제 현장들을 직접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그래서 셜록 홈즈와 궤도 루팡이 결투를 벌이는 장소로, 그거는 이제 모리스 르블랑이 이제 쓴 책이지만 셜록 코난 도일이 쓴 건 아니고요. 그 현장인 에트르타 궤도 루팡의 그 고향도 갔었고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그 책에 나오는 스위스에 있는 라이엔바흐 폭포 마이른겐이라는 마을에 있죠. 그것도 직접 제가 가봤고요. 그래서 이제 셜록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그래서 셜록히언 중엔 최고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셜록 홈즈 현장을 다 가본 분 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아무래도 첫 작품 주홍색 연구죠.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짜릿한 전개. 물론 모든 에피소드가 다 재밌긴 하지만요.
바스커빌 가문에게도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그 현장도 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트무어라는 그 제가 공부했던 엑시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다트무어의 다트무어 프리즌이라고 있어요. 그 프리즌 감옥이 있는 곳이 프린스타운 왕자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름과 좀 안 어울리죠. 그곳에 그 이 아주 이 황무지에 그 무서운 이 고성 같은 감옥이 있고요. 이 바스커빌 가문의 개에 보면 그 감옥을 탈옥한 그 사람이 황무지를 막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범인으로 오해받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 그 다트무어에 살고 있다는 괴물, 그걸 이제 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등장하는 그 현장인데요.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덕 부럽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다 이제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저도 조금 자유로운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저는 그 셜록 홈즈의 현장뿐만 아니라 아가사 크리스티의 현장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생가, 토키라는 그 마을,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옐로우 하우스라는 그 저택, 그 다음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단행본이죠. 그 이야기의 실제 현장이었던 그 섬 다 가봤고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읽고 그 현장도 한번 찾아가 보는 맛.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그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여행을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가사 크리스티 좋아한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영국 드라마 셜록 봤냐고 리얼 셜랭포드 님께서 네, 봤죠. 당연히 봤고요. 상당히 이제 현대화된 그 셜록이죠. 그리고 그 셜록의 그 뭐랄까 이미지, 분위기,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이제 선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잘생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왓슨의 역할이 또 상당히 좀 독특하죠. 그리고 많이 원작보다도 왓슨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신선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원작과는 좀 다른 것도 좀 있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건지향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크크 하셨는데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고요. 이거 이제 불이 너무 세져서 제가 조금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오징어 게임 대단하잖아요. 특히 10년 전에 이미 기본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었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 뭐 방송국이든 제작사든 그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았었는데 전 세계에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우선은 칭찬, 격려, 응원 드리고 싶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제가 어렸을 때에 뭐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게임 다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하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더 이렇게 친근하고 또 재밌게 현실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혜리님께서요, 우리 때는 미래소년 코난이었는데 하셨는데, 미래소년 코난은 좀 많이 다르죠. 그 미래소년 코난은 명탐정 코난과는 전혀 다른 모험 어드벤처 만화였죠. 추리는 아니고요. 저도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뽑기 비건지왕님, 뽑기도 드셨겠네요. 당연히 뽑기는 엄청나게 뽑기와 이 달고나는 다르거든요. 우리 때는 달고나는 하얀색이었어요. 더 달고요. 하얀색 그 이 사각의 그걸 요만한 그 쇠 용기에 넣어서 불에다 딱 이렇게 녹이면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는 맛이 나왔고요. 그냥 설탕을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녹여서 이 모양을 딱 찍어서 그 모양을 다 따내서 가져오면 하나 더 주던 거, 이걸 우리가 뽑기라고 했죠. 근데 그 뽑기가 너무 맛있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뽑기 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제가 뽑기 장사를 해서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그 뽑기 아빠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혼자서 부엌에서 불 이렇게 펴가지고 뽑기 만드는 연습하다 불을 낸 적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럼 막 불이 타올랐는데 저보다 3살 위에 형이 있거든요. 이 형이 이제 와서 다 꺼서, 당연히 집이 다 타진 않았는데 부엌은 거의 뭐 난장판이 됐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김혜미님께서요, 제가 추리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범인을 잘 맞추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잘 맞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보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제 중얼중얼 거려요. 막 저건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징어 게임도 중간에 그 구슬치기 하는 장면에서 일본 노인이 이 모든 걸 설계했을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틀린 적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제 아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툭 던진 말이 그게 맞았던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한다고 해서 말했던 게 틀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는 작가의 영역, 작가가 신이고 모든 것들을 정하고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다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보죠. 네. 그리고요, 쉘링포드님께서 추리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해외 드라마도 좋아요 하셨는데, 특정 드라마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쪽 드라마를 좀 많이 봅니다.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모 OTT에 있는 Fall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는 혹시 이제 그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엑스파일 아실 거예요. 엑스파일의 그 여자 요원이 프로파일러로 나오거든요. 형사 프로파일러로 나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옛날 엑스파일 때랑 그 유사한 점도 있긴 있지만 훨씬 더 좀 이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그런 모습과 함께 상당히 좀 뭐랄까, 이 냉철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참 아울러 이야기 그 전개도 상당히 현실감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의 이제 제가 아는 사건들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들의 그 범인의 어린 시절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현실성도 많이 담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그 북아일랜드의 현실, 수사와 경찰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드라마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하고 아이슬란드에서 만든 그 프로파일러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국적이고 그 나라의 그런 그 경찰과 범죄 수사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고, 그곳에서 프로파일러의 그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물론 현실과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참 현실적이어서 재미있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들 좀 알로에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그 드라마. 민트 초코님께서 떨어진다 할 때 fall 있죠. F-A-L-L. 예, 떨어진다 fall. 예, 그게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멀더와 스컬리 억만금님께서 말씀하신 스컬리가 여자 요원이죠. 예, 스컬리 요원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정지민님께서 개인적으로 프로파일러를 육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신다면 1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소설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감수를 하시거나. 둘 다 생각은 있습니다. 둘 다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 프로파일러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교육을 시켜 드린다고 해서 어떤 직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직업과 연결된 어떤 뭔가 그런 이득이나 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뭐 몫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로파일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지금 기본 설계는 해놨어요. 기본 설계는 해놨는데 시간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파일러라는 그 직업을 갖겠다 하시는 분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뭐 작가시거나 변호사시거나 기자시거나 뭐 교사나 어떤 다른 직업 분야에 계신 분 중에서 본인의 직업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프로파일러로서의 분석 능력을 갖추고 행하시기 위해서 수강하시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제가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여기에 들어오면 뭔가 직업이 보장되거나 어떤 직업의 기회가 열리거나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무것도 보장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교육으로 본인의 역량이 향상된다고 해서 뭐 직업적인 그런 그 도움이 바로 오시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추리 소설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지금 거의 한 책 한 권 분량 중에 3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쓰긴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또 중간에 방송이라든지 뭐 일이 무척 많다 보니까 중간에 딱 뚝뚝 끊기고, 한번 끊기면 다시 이제 이 스토리의 이렇게 전체 이게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몰입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 연말까지 그 첫 제 추리 소설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내년에라도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에 아이 재미있다고 이제 지로 K님이 주셨는데요. 예, 이 푸푸푸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7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약속 예정을 했기 때문에 몇 분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올려주실까요? 네, 쉘링포드님 질문. 경찰을 하다가 영국 유학을 갔는데 영국 유학은 어떻게 신청했나요? 저도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나는 셜록 홈즈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재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제목이 좀 바뀌어서요. 나는 왜 범죄를 공부하는가 이렇게 이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다산북수에서 나왔죠. 그 책에 이제 쭉 써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책을 보시면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경찰관을 하면서 그 제주도에서 정경대 소대장 마치고 경기도 화성에 배치가 되었을 때 경기 화성 기동 6중대 소대장으로 배속이 되었을 때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이번에 많은 이제 논란이 됐던 억울한 분께 이제 누명을 씌웠던 사건이죠. 그 사건 발생한 이후였어요. 그리고 9차 사건 여중생 김모양이 피살당했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 사건은 11월에 발생했고 제가 이제 8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기동대의 임무가 시위가 발생하면 이제 시위 대응을 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제 검문 검색을 통해서 혹시 이제 그 용의자가 있으면 그 검문 검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했었어요. 목근무, 목배치돼서 근무하고 이러면서. 근데 9차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9차 사건 현장 그 보존하고 증거 확보 임무에 저희들이 투입이 됐는데 너무 좀 죄송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중학생 피해자께 우리가 못 지킨 거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 계속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지도 못했고 범인을 잡지도 못했고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교대 근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그 현장 보존하고 증거 확보 작업 했지만 결국 그 당시에는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수사 본부에 있는 형사분들도 찾아가서 제가 계속 그 같이 질문도 드리고 수사 사항도 같이 따라가 보고 했지만 뭐 범인의 꼬리도 못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 부천경찰서로 그 배속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기동대 마치고 경찰서 가게 되면 순환보직이란 걸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 뭐 경무계장, 경비계장, 수사계장 이제 이런 그 자리들을 뭐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는 워낙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어떤 그 충격도 컸었고 어떤 그 피해자 김양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뭐 이런 것도 컸었고 또 워낙 뭐 경찰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범죄 수사 관련 과목만 쫓아다니면서 해왔고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셜록 홈즈가 되고 싶었고 서장님을 찾아가서 저는 형사계로 좀 보내달라고 그 당시 서장님께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형사계는 제가 계급이 경이었기 때문에 부천경찰서 형사계장이 계급이 경이었거든요. 근데 형사계장은 그 당시에 이제 교통 그 사고 조사계장하고 양대 그 기둥이라 그럴까? 뭐 이런 자리예요. 핵심적인 자리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수사 경력도 많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업무였는데 뭐 제가 형사계로 보내달라는 거는 형사계장 계급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 순환보직 해야 될 테니까 준비해. 그래서 제가 형사계장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자격도 없고요. 그냥 형사계에서 수사 배우고 수사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계속 이제 쫄랐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찾아뵈서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서장님 제발 좀 형사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이제 형사과장을 부르셨어요. 형사과장이 당시에 이제 이길영 경정이시라고 간부 후보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인천 부천 일대에서는 아주 소문난 수사통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유 뭐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당시 이제 직제도 없는 형사 2계장이라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책상 하나만 두고 저는 그냥 그 순경과 같은 그 역할이었던 거죠. 저보고 이제 계속 그 반장들 그 당시 반장들이 경장 아니면 경사였어요.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배워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숙제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숙제를 주시면서 사건 하나 툭 던져주시고 이거 그 부족의 수사 방향하고 적용 법조하고 그 다음에 과거 사건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해서 가져와. 매일 그런 숙제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저는 이제 낮부터 저녁까지는 각 반장님들 뒤 쫓아다니면서 수사하시는 거 보고 견습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는 형사과장님이 주신 숙제 하면서 사건 분석하고 이걸 이제 몇 개월 동안 했더니 그 이길영 형사과장님께서 자 이제 너 수사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건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른 이제 형사분들이 접하지 못하셨던 신종 사건 이런 걸 이제 저보고 맡기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1992년 1월에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사건도 제가 당직할 때 제가 접수를 해서 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없어진 거는 종이 몇 장인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 대학 입시 시험이었는데 시험 치르기 위해서 시험지가 배달돼서 보관되고 있던 그 대학교에서 그 시험지 한 지리, 한 세트, 한 사람용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게 없어진 것은 종이 몇 장이겠지만 이게 대학 입시 공정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몇 명이 이걸 나눠봤을지 모르고 이 상태에서 시험을 못 치르니까 사상 초유의 대학 입시 무기한 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뭐 검찰청, 그 당시 안기부, 뭐 경찰청, 청와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당시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제가 이제 그 수사 그 기록과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반장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거의 이제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 3-4개월 동안을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해결 못했어요. 결국은 그 수사하는 와중에 용의자였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공범이었던 사람을 기소를 했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받고 영구미제로 되게 됐죠. 그래서 너무 자괴감, 뭔가 열패감,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싶고 이런 뭐 눈앞에서 발생한 사건도 해결 못하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유학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사를 잘해보고 싶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걸 아시게 된 그 제 선배 한 분이 이런 유학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 그래서 유학 시험에 도전을 했죠. 네,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비 장기 유학에서 언어권별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전 영어권으로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영어권 국가는 어디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미국도 선택할 수 있고 호주도 캐나다도. 그런데 저는 이제 영국밖에 없었죠. 셜록 홈즈의 나라이고 가장 모범적인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너무 큰 이 대륙인 미국에 가봐야 완전히 뭐 태평양에서 헤엄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영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영국 문화원을 찾아가서 서울에 있는 영국 문화원을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범죄 수사를 배울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황당히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알아볼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사흘 동안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사흘 뒤에 찾아갔더니 그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일주일 뒤에 알아서 일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그 영국의 외교부에서
그 영국에 있는 대학들에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범죄 수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 과정 개설되게 있느냐. 그때 이제 한 그 외교 행랑 파우치에 각 대학에서 보내온 그런 범죄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 학위 과정에 대한 그 팜플렛들하고 안내서를 쫙 보내온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감동하고 놀라고 충격적이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무척 많은 팜플렛들 수십 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한 군데만 좀 추천을 해달라. 내가 여기서 이게 추천을 고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범죄 수사만 배우고 싶다. 학위도 필요 없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 보고를 했더니 담당 그때 외교관이에요. 직급은 잘 모르겠죠. 그분이 내려오셔서 막 이렇게 저의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또 3일을 달라. 또 3일 뒤에 찾아갔더니 딱 엑시터 대학 1985년에 영국 최초로 폴리스 앤 크리미널 저스티스 스터디스 센터라는 그 새로운 센터를 만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만 이제 어플라이 하겠다. 아이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원래 어플라이는 여러 군데 해서 어드미션이 오는 거 보고 그중에 고르는 것이라 저는 그런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만 가겠다. 여기 떨어지면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보냈더니 그 조건부로 와서 그 어학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부로 그 합격을 이제 어드미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죠. 그게 이제 그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였고 과정이었어요.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한 시즌 12회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즌 2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KBS 측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일단은 이제 시즌 1을 종료하기로 했고요. 시즌 2를 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영원히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그렇다는 말씀. 저도 무척 아쉽고 표리부동 참 신선한 접근이었고 나름대로. 그리고 처음엔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했지만 특히 이제 이수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서로 조금 다른 의견들을 좀 더 이게 부각시켜서 대비시키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워낙 저랑 그 시각이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이제 사건 분석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경찰청 사건 분석 그 자문 참여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제 공유도 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의견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당연히 다른 시각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가던 과정이 쫙 이제 11회, 10회, 11회쯤 됐을 때 거의 이제 조금 뭔가 맞아 들어간다라고 싶었는데 이제 딱 12회 끝나게 됐습니다.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마이키님, 네, 표리부동 중 유영철 편 음악이 흘러나올 때 화내던 모습, 네, 이유복 듣고 같이 화가 나셨던. 그래서 좀 제작진이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어색한 상황이었죠. 제가 화를 내니까 제가 사실 화를 좀 잘 냅니다. 성질이 좀 불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많이 좀 순화가 됐고요. 순한 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불뚝불뚝 제가 화날 땐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이 제작되는 과정은 많은 분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특히 작가분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맨 처음 아이템 정할 때부터 전화해 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조사하고 또 저한테 자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점검해서 또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이 글로 뭐라 그러죠. 글로 이제 의견을 드릴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정적이거나 혹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 방송에 나갈 수도 없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작가분들이 마음이 좀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를 상품화 시키는 거 전 절대로 용인할 수도 없고 저는 참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관심만 끌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절대로 거기 같이 하지 않고 그러한 어떤 여지가 있어 보이면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분들이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 이런 질문은 범죄를 상품화 한다는 오해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강하게 써요. 그러면 그걸 딱 글을 보실 때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래도 이건 뭐 프로들의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런 이제 일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제가 좀 싸가지가 없구나, 저 인간 좀 모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저랑 일을 할 때는 뭐 최대한 제가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음악을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이런 식의 접근은 말도 안 된다. 이건 그 유영철이 그놈의 입에만 의존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특정 음악을 그놈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모욕이고 무례이기도 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마의 행동을 뭐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혹시라도 그럼 극화시키거나 미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절대로 이건 옳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그래서 좀 제작진들께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많이 민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보여드리는 이제 방송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무척 많은 이제 연락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그 범죄를 상품화한다든지 자극적 선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오해될 만한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 제가 이제 차갑게 냉정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글쎄요. 그럼 혹시라도 이제 제가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또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렸던 8시에서 15분이 지났는데요. 일용이와 창원이 시즌 1 갑시다 해주셨어요. NSL님. 사실 이제 일용이랑 저랑 이거 죄송합니다. 저보다 많이 연로해 보이시는 분을 이름을 막 불러서 저보다 이제 10년은 이제 그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잖아요. 권일용 교수가요. 근데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일 뿐더러 생월도 똑같아요. 둘 다 1966년 5월 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권일용 형사를 처음 만난 게 제 기억으로 1999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1999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윤회출 경정이라고 하는 서울경찰청 감식계장,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감식이었어요. 감식계라고 좀 이제 존중을 잘 받지 못했죠. 과학수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용의자를 잡아서 자백받는 걸 우선시하고, 그러니까 과학수사는 거기에 조금 이제 보강하는 정도로 현장 뒤처리하는 역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바꾼 게 윤회출이라는 분이에요. 경찰대학 3기, 저보다 2년 선배이기도 하고 권일용이라는 형사를 발굴해서 프로파일러로 키운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서울청 감식계를 이름을 과학수사계로 바꾸고 위에 이제 계속 청장님께 건의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주도가 돼서 법의 감식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의 감식연구회. 그래서 현장 수사관, 강력 형사, 과학수사 형사,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분석 전문가, 법의학자, 이 범죄 수사의 그 각각의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서 미제 사건이나 풀기 어려운 사건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제 이런 그 의도로 그 연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권일용 형사를 만났죠, 처음에. 그 당시 권일용 형사는 계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사였어요, 경사.
저는 이제 경찰대 교수였죠. 영국 유학 마치고 와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법의학자분들, 현장 수사관들 함께 자리에 모여서 매번 이제 그 사건 현장에서 가져오면 그걸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권일용 형사의 그런 그 열의, 정성,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일선 순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수사요원이 되고, 과학수사요원으로서 열심히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은 우리 경찰이 그 당시 이제 FBI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프로파일러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각하에서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해서 적임자로 뽑힌 게 권일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학구적으로 연구하면서 해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 권일용 형사라는 사람은 프로파일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에 그걸 가르쳐 줄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원서들을 자기 돈으로 전부 그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그 영어도 그 당시에 잘 못하던 사람이 사전 보고 번역해 가면서 그걸 그 프로파일링 외국의 사건들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건들을 가지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계속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한국의 프로파일링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영국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범죄 심리학, 범죄 수사 기법, 프로파일링을 배우고 영국식 방식을 배우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1999년 그 서울경찰청 법의감식연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고, 권일용은 권일용 자기 혼자인 줄 알았고, 그 둘이 만나서 주고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일용 형사를 경찰대학에 초대해서 우리 경찰대학생들한테, 저는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을 중에서 범죄수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범죄수사연구회, 범수연이라는 그런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방과 후 시간에 그 범죄수사 기법 가르쳐주고 현장 데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권일용 형사를 우리 그 범수연 지도교수로 초빙을 해서, 또 박상선 선배라고, 박상선 선배는 또 과학수사에 또 그 당시 최고 전문가였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 경찰대학 후배 제자들 범죄수사에 대해서 키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둘이 만나게 된 인연이에요. 그런데 둘이 처음에는 다 서로 존칭하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고, 뭐 또 그 당시 저는 교수였고 그 권일용은 형사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용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서울 경찰청 뒤 광화문에서 그때 무슨 사건이더라? 강우순 사건 해결하고 난 뒤인가? 그때 그 술을 엄청나게 둘이 마시고, 뭐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은 동갑이란 거 알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죠. 서로 주고받고 그런 이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외모는 제가 한 10년 젊어 보이지만 우리 둘이 동갑 친구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일용이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뭐 무례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MBC에서 그 저랑 권일용 교수 두 사람이 함께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파일럿 그 2회 제작을 해보고, 그게 이제 그 콜드 케이스 라는 이제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추가 제작을 하자는 이제 제의가 왔었는데, 그 방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맞지가 않아서 추가 제작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일용이와 창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어디선가 또 마련을 해주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차피 뭐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딱 30분까지만 하고, 예정했던 8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22분이고요. 8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푸푸푸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유튜브 채널 출범 1주년 그리고 6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멋진 서울 난지 가족 캠핑장의 불멍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이제 7분 남았습니다. 7분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지향님께서 환경 관련해서 다큐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시스피라시 추천드립니다. 시스피라시 보시면 저도 그거 보고 비건 하기로 해서 3달 정도 이제 비건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다시 이제 그 잡식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비건용 배달 음식 이 식재료 이런 것들이 비싼데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이 영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래 어쨌든 잘 견뎠는데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외식할 때 그런 채식 음식 그 메뉴가 있는 거 찾기가 참 쉽지 않고요. 그 두부만 한 일주일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척 저는 그래서 결국 이제 3개월 하다 못 견디고 다시 잡식으로 돌아왔지만 시스피라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우리 영화 옥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보실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환경의 현실 지난 금요일날 뉴스아이킥에서도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우리 지구의 그 온난화 기상 이변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있고요. 그런 지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 세대 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좀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될 텐데 그런 국가적 또는 산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노력, 탄소 중립 2050년 달성하기로 했죠. 탄소 중립이 뭔지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탄소 중립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산소의 양하고 자연에서 나무나 물이나 이런 것을 흡수하는 양하고를 맞춘다는 거죠. 추가적인 탄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 탄소 중립인데 그 탄소 중립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워낙 자연에서 흡수하는 탄소 양보다는 우리가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나 또는 그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우리 생활에서 만들어내는 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 거대 축산 산업이 운영되고 그 거대 축산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시스피라시 또는 카우스피라시 이런 거 보시면 그 축산과 대형 상업 업 이것이 만들어내는 환경 파손, 환경 훼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놈놈놈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예, 지금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유튜브 채널 출범 1주년 그리고 6만 구독자 달성 감사 생방송 특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난지 가족 캠핑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네요. 27분 3분 남았습니다. 문히트님께서 유영철 교도소 생활 어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교도소 생활도 엉망진창이죠. 유영철이 영치물 또는 이제 우편 소포물로 교도소 규정에 어긋나는 음란물 반입하려다가 적발당한 적이 있고요. 이걸 이제 압수하려고 하니까 교도관에게 난동
부리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제 교도소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자주 그 난동 억지 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 있을 때 유영철이 그 어떤 교도소에 방문하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신 분을 통해서 제게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기가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교도소 너무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가 추가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그 딜을 이렇게 제안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유영철이 그게 사실이라면 먼저 추가 피해자의 신원 그리고 그 시신이 있는 곳을 먼저 알려주면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 다음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안 내놓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테드 번디도 그런 식의 장난질을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좀 종종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보다 더 편리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으로 그런 그 수사기관이나 또는 교정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곳에서 원하는 이런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블러핑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 피해자나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거절했다라고 언론에 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협박성 요구 요청을 하는데 거기 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그놈들은 요구하는 거 자기가 받아들이면 또 다른 걸 또 요구해요. 이걸 더 해줘야 내가 내놓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그 잘못된 협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거꾸로 제안을 해야죠. 네가 먼저 내놔라. 확인되면 도와주겠다. 나는 너랑 달리 공신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을 어기는 일은 없다. 근데 너 진짜 있냐? 있다면 증거를 내보여봐. 없으니까 내보이지 못하는 거죠. 전혀 그 교도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약속된 8시 30분이 다 됐고요. 사실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로 했을 때 많은 분이 함께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 못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일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1년 동안 함께 해주셨고 또 6만 구독자 달성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교수 시절에도 이제 학생들 수강 신청이 단 한 명이라도 나는 강의를 한다 이런 말씀 학교에 드렸었고 외부에서 학생들이 요청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단 한 분이라도 그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는 게 제 기쁨이기도 하고 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한때 2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이 1시간 반이 넘는데 150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고요. 감격했고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또 원하신다면 다음에 또 그 기회 잡아서 다시 또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라이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푸푸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의미 있는 그런 그 영상 올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추천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